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메디피스 대표로 있는 소동엽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현대의학이 어떻게 해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서양의학이 딴 나라들의 전통의학이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인류에게 현재와 같은 기여를 하게 됐나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할 것들이 의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히포크라테스라는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감염관리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식수위생이라든지 아니면 손 씻기라든지 등등 우리가 이제 조그맣게 시작한 것들이 많은데, 이런 공중위생들이 어떻게 발전을 해가지고 기여를 했느냐. 그다음 세 번째는 그럼 이제 이런 식수나 뭐 하여튼 그 손 씻기를 할 때 뭔가 오염된 물질이 있으니까 깨끗이 하고 하여튼 그 균을 없애자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려면, 그럼 세균을 우리가 발견을 했으니까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고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도 결국은 세균 감염에 의해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이제 문제가 된 거로 여러분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으로 이제 우리가 같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은 수술을 받으려면 생사를 째야지 되죠. 그러니까 뭐나 하면 아픔, 통증이 무섭게 와요. 그러면은 환자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수술을 할 수 없을 지경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통증을 안 느끼고 수술을 조작을 편하게 하는, 도와주는 일이 없었으면 수술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마취가 발전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서 아주 심혈관 수술이라든지 이식 수술이라든지 이런 대형 수술들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 요새 뭐 CT나 MRI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은 질병이나 다쳤을 때 우리 몸의 변화를 정확하게 인지하게끔 도와준 게 X선이 개발이 돼가지고 촬영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X선이 어떻게 개발이 되고 어떻게 발전을 돼 왔나를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들 코로나 때 코로나 백신들 열심히 맞았죠. 또 더불어서 인플루엔자 때문에 독감 백신도 맞고 뭐 폐렴 백신도 맞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1대1로 치료해주는, 증상에 따라서 그 병 자체를 제거해준다든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미리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대1 치료나 이런 거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항생제, 여러분들이 마이신이라고 하는 세균을 죽이거나 세균이 성장하는 거를 막아가지고 병에서 탈피하게끔 그러는 것들이 이제 항생제 역할인데, 항생제가 어떻게 발견이 되고 어떻게 발전이 되어 왔나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전,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건 유전병이다, 집안에서 내력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또 요즘 암 같은 경우도 유방암이 어머니 쪽에 어머니나 이모들이 유방암 환자일 때 할머니 쪽에서, 외할머니 쪽에서 그럴 때 유방암에 잘 걸린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뭐 좀 더 잘 걸릴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유전으로 인해서 암에 걸린다든지 이런 거가 아주 유의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처리를 해보면 그렇지만 눈에 띄게 이제 많이 발전이 되고, 그래서 이런 거 말고도 유전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 체계를 알면은 이런 것들이 정복되지 않겠나, 또 사실은 정복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신체에 생기는 눈에 띄는 질병들도 문제지만 신체적으로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문제들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요즘 서구에서는 인류의 한 40%까지 정신적으로 불안장애까지 얘기를 하면 한 40% 정도가 정신적으로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많아요. 5명에서 2명 정도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데 이제 이럴 때 옛날에는 전부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격리를 시켜가지고서 사회의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더불어 있음으로써 오는 피해를 막아가지고서 하는 쪽으로 수용소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장애라든지 우울증 같은 경우는 특효약들이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정상 생활을 하는데 별 지장 없이 사회에 복귀하고 또 많은 문제점을 탈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가지로 나눠가지고 시간이 되는 대로 몇 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 히포크라테스 얘기를 했는데 한의학에서는 중국에서는 화타하고 편작이 있죠. 이제 화타하고 편작에 대해서 우리가 신화처럼 알고 있는 것들은 꽤 있는데 이분들이 문헌상으로 저술을 해가지고 남겨놓은 그런 의학서들이 없어요. 근데 히포크라테스는 현재 남아있는 저서가 한 60여 권될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양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히포크라테스가 다 쓰진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서양의학에서 서양의학의 시발점을 히포크라테스로 합니다.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 이전에도 옛날 의사들이 있었겠지만은 존재 가치를 몰랐죠. 히포크라테스는 지금부터 한 2500년에서 2400년 사이 전에 사신 분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 시대 때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스파르타가 그 아테네를 정복한 펠로폰네스 전쟁 때 그 시기에 살았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리스의 코스 섬에서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의료 활동을 기반으로 했는데 이 코스 섬이라는 거는 사실은 터키에 월등 가까워요. 그리스에서는 몇백 킬로 떨어졌는데 이 코스 섬은 터키 서남부의 해안에서 불과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섬이에요. 근데 이제 이 코스 섬이 산세는 한 2개 정도가 한 600m 정도 되는 낮은 산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평야이기 때문에 비옥한 농토고 어업이 발달하고 기후가 좋아서 그 옛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이 히포크라테스의 그 조상들은 여러분들 옛날에 의료라는 거는 맨 처음에 주술에 의존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같으면 뭐 무당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서양에 등등 이런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의료 행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악귀를 물리쳐주고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신의 계시로 병을 낫게 해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가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9대 이상을 의술하고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코섬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 그리스에서는 각 지역마다 입원을 할 수 있는 신전 부속 의료시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병이 있으면 멀리서 찾아와야 하니까 여기에 이제 의사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입원을 해 있으면서 아마 병이 뭔가도 찾아보고 치료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집안에서 도제 교육을 받은 거죠.
이제 원래 의술은 옛날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려서부터 좋은 의사 밑에서 훈련을 받아가지고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지금 같으면 철공소를 하면 아버지가 철공업을 하는데 같이 어려서부터 배워가지고 하고 이렇게 해서 물려받듯이 이제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획기적인 의료 행위를 하게 됨으로 따라서 이 히포크라테스가 세계 최초의 합리적인 의사다. 이런 이제 얘기를 듣게 됐죠. 그래가지고 임상의학을 창안한 아주 현대의학의 아버지다, 서양의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료 행위 자체가 박수무당 수준에서 쉽게 설명하면 전문성이 있는 의료 행위로 격상을 시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사가 환자한테 또 사회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나 행동 규범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우리가 그렇게 선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의 원인이 이런 악이나 또 잘못했기 때문에 신에게 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여튼 자연에서 우리 주변에서 뭔가 원인은 모르지만은 그 병에 원인이 있어가지고서 병이 열이 나는 사람, 뭐 하여튼 음식을 잘못 먹어서 복통에 시달리고 토하고 설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원인에 들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을 다스린다고 얘기를 하죠. 사실은 정신력은 뇌하고 두뇌하고 관련이 있는데 하여튼 뇌하고 마음이 다 따로 놀고 그 마음은 가슴에 있기 때문에 뭐 심장 같은 거가 감정을 뭐 조절한다고 생각들을 해왔는데 그게 아니라 뇌가 생각과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도 이제 그 히포크라테스가 발견을 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약 60여 편의 저서가 있기 때문에 히포크라테스를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그러고 또 서양의학의 효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히포크라테스가 왜 이렇게 적은 코스 섬이라는 데서 의료행위를 했는데 그리스 내에 아주 유명하게 됐나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역병 퇴치를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원전 한 430년 정도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게 스파르타가 아테네하고 전쟁을 하면서 아테네를 침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파르타가 이겼죠. 그래서 이때 아테네에 이제 굉장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저거 하니까 뭐 사람도 죽고 뭐 파괴도 많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염병이 돌았어요. 전염병이 도는데 히포크라테스가 가만 보니까 대장쟁이들이 이 전염병에 별로 안 걸려요. 고위층이건 뭐 노예건 남자건 여자건 나이가 많든 어리든 상관없이 많이 피해를 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대장쟁이가 안 걸려 잘. 그래서 가만히 딴 데하고 환경을 하니까 우선 대장간이라는 데는 불을 다루죠. 그러니까 습하지 않고 건조할 뿐만 아니라 온도가 높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거를 그러면 환자가 발생을 해서 사망을 하면 시체를 땅에 묻거나 내다 버리는 것보다는 태워서 화장을 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저거를 가능하면 옷 가지고 뭐고 그 집을 태워가지고서 하여튼 뭔가 그 문제가 되는 걸 없애버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데 착안을 해가지고서 건조하고 뜨거운 공기의 관련성을 주장해가지고서 불 피우기나 시체를 화장한다든지 아니면은
끓인 물을 마시기를 하니까 굉장히 발병률도 줄고 사망률은 더 많이 줄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함으로써 야 대단한 명이다. 고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이때 이제 그 코스는 마케도니아 소속이 아니라 아테네 소속으로 그때는 있었는데 마케도니아 왕의 페르디카스 아마 2세일 거예요. 어려서 자랄 때 아주 이쁜 여자애가 있었어 옆에. 그래가지고 마음으로 사춘기 때 굉장히 사모를 했는데 아버지가 이쁘니까 애초부로 첩으로 들였어. 첩으로 들여가지고 이제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왕이 되고 나니까 어쨌든 어머니 서열이잖아.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를 자주 보게 됐죠. 아버지의 애첩으로 갔을 때는 볼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왕이 돼가지고 하는데 아버지의 어머니 뻘이니까 자기가 애첩으로 삼기도 곤란하고 옆에서는 자꾸 보니까 옛날 사춘기 때 사랑했던 그 감정이 되살아나가지고 첫사랑이었는지 몰라도 하여튼 이 여자하고 얼굴을 마주친다든지 같이 있을 때 굉장히 얼굴이 붉어지고 사람이 조금 긴장하는 거를 캐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왕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 필라레는 여자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억제를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일어난다는 걸 알아가지고서 정신과적으로 상담을 해서 이걸 치료를 했다니까 왕의 문제점을 해결을 했으니까 뭐 아주 얘기할 게 없지.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아테네 역병을 퇴치하니까 굉장히 유명해져 갈 거 아니야. 그래 이제 반대쪽인 페르시아 쪽에 왕인이 보니까 자기네가 전염병이 도니까 히포크라테스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기를 와서 당신이 아테네에서 하듯이 도와달라고 그랬어. 그런데 히포크라테스 입장에서는 그리스가 항상 이 페르시아가 침범을 한다든 전쟁을 계속해왔죠. 사실은 그리스 내에서도 다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서로 싸웠어요. 트로이의 목마 얘기하는 트로이 자체도 그리스의 소속이지만 터키에 있는 나라였거든. 그런 식으로 이제 저거 하지만 그럴 때는 서로 페르시아가 침범을 하면 자기네들끼리 동맹을 맺어서 하지만 페르시아하고 동맹 맺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면 페르시아가 힘이 약해져야 그리스가 살아남죠.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무지하게 흥분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 코스 조그만데 저거 하니까 코스가 가지고 아주 그냥 멸망을 시키고 히포크라테스를 잡아와라. 이렇게 됐는데 이것 때문에 흥분한 건 아니지만 요맘때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히포크라테스가 살아남았대. 사실은 이 왕이 뇌졸중으로 사망을 하지 않았으면 히포크라테스는 더 이상 의역을 하기가 힘들었겠죠. 자,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질병의 원인은 일단 자연에서 뭔가 문제가 돼가지고 발생을 한다는 거를 이제 깨달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신의 저주에 의한 처벌이 아니라 하여튼 모든 질병의 원인은 주변 환경에서 자연에서 이제 뭔가에 의해서 생긴다는 했는데 더 이상은 연구하고 이럴 처지가 못 돼가지고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하여튼 원인은 뭔진 모르지만 하여튼 자연에서 원인이 제공된다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임상의학의 탄생에 기여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 전까지 뭐 주술이나 저거 해가지고 구술한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하여튼 신에 대한 저거를 하고 제물을 바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왔던 거를 진짜 진료를 해가지고 치료하는 과정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료하는 방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와서 1, 2분 지금 현대의학처럼 2, 3분 의사하고 환자가 보는 게 아니라 아예 와가지고 며칠이고 있으면서 병이 나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거기 와 있으니까 그걸 계속 이제
쳐다보고서 관찰을 하고 얘기하고 이러면서 과정을 만들다가 보니까 일단은 병력을 상세하게 물어보는 것을 문진을 이제 체계화시켰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의사는 환자가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이 사람은 어떤 계통의 질병으로 나를 찾아왔구나 하고 안다고 그래. 근데 사실 맞아. 그러니까 황달이 있어가지고 오면 이 사람은 간이 좀 나쁘겠구나. 뚱뚱 보았어. 그런데다가 뚱뚱 보았는데 새카매. 그러면 콩팥에 신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소변도 제대로 못 보고 그 다음에 노폐물이 걸러 나가질 못하니까 문제가 된다. 이제 이래가지고 들어올 때 이미 방향 설정을 하게 돼요. 사실은 경험이 많은 의사들은.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들어왔어. 와가지고 저 열이 나서 왔는데요. 열 나면 버들버들 떨면서 또 들어오고 얼굴이 시뻘겋게 되는지 헛소리라고 식은땀을 흘리며 들어오고 이제 이러잖아. 이제 이럴 때 열 때문에 왔다 그러면 열을 우선 그럼 당신이 열난 게 언제냐? 그럼 열난 지 한 3일 됐다. 그다음 열이 고열이냐 미열이냐 이런 것들을 다 물어봐야지. 물론 그 자리에서 체온계로 열이 몇 도다, 체온이 몇 도다 하는 걸 알지만 과정에서는 그런 것들이 진짜 하고 우리 가끔 기생충 강의 들었을 때 말라리아 같으면 3일열 이러고 얘기해. 그러니까 하루 열이 났다가 하루 안 났다가 또 이틀 났다가 안 났다가 2, 3일 쉬었다가 하루 났다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래서 그런 거를 물어봄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이제 일단은 이 사람이 병력이 이렇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쪽 아닐까 하는 병력을 상세하게 질문하는 그런 이제 체계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이 사람들을 관찰을 잘했어요. 환자를.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그 히포크라테스가 그 전집 중에 예를 든 걸 보면 아주 바람둥이 젊은 남자애가 있었어. 그냥 여자만 무조건 좋아해.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열이 굉장히 나고 수척해가지고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증상이 변해가지고 하루는 정신이 이상해졌다가도 되고 등등 뇌매독 같으면은 정신이 이상해지잖아. 그런 하루하루를 기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증상이 있으면 대개 어떤 병일 것이다 이런 거가 체계화되게끔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증상을 기록하고 진단해서 치료하는 그런 방법을 당시에 치료법이 많이 발전한 건 아니지만 그 시대에서 적정한 치료를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치유 과정을 거쳐서 나가거나 아니면 죽을 때까지의 이런 과정들을 상세히 기록함으로 인해 가지고 콜레라다 하면은 그냥 뜨물 같은 설사를 20리터 이상 엄청나게 하니까 빼빼 말리겠지. 수척해져 가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복통이라든지 증상이 나는 걸 다 기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아편을 썼는데 이러이러한 반응이 나더라. 그랬는데 아편을 양을 1g을 더 쓰니까 죽더라. 하여튼 이런 거를 다 상세히 기록을 해가지고 치료에 대한 환자의 반응도 평가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악령과 허식투성이인 그런 그때까지의 의학을 예리한 관찰하고 이런 걸 심사숙고해가지고 아주 사고를 잘 해가지고서 의학을 격상시키는 데 기여를 했다고 그러죠.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이제 히포크라테스가 의료 행위를 쭉 하면서 환자하고의 관계에서 의료인은 어떻게 해야 환자한테 신뢰를 얻을까? 그 다음에 또 사회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가지고서 이 사람이 만들어낸 건데 일단은 아까는 그 의학은 그때 당시까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턴 레지던트를 한다는 건 어떤 훌륭한 의사 밑에서 도제 교육을 받는 거지 1대1로.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술을 인계를 받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스승을 부모처럼 모시고 그 다음에 의술에 대한 지식을 가능하면 자식한테 전수를 해라. 자기가 19대 이상 되게끔 의료 가문이니까 아예 이제 머릿속에 그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약물 투여를 하는데 너무 과량을 써서 약의 부작용이 난다든지 또는 죽는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특히 그 사람마다 약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1g 쓴 게 저 사람한테 2g을 쓴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몰라도 환자가 죽을 정도로 무조건 약을 써가지고 열 나는 거를 열을 해열을 시켜가지고 정상 체온을 만드는 순간 죽었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절대 안 된다. 그럼 의사는 환자 측의 믿음을 받으려면 존경을 받는 사람이 돼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타락한 행동이라든지 부적절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신분을 차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그러니까 고귀한 왕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부하며 치료하고 노예한테는 뭐 함부로 대하고 이래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하다못해 그 우리 로마나 그리스 시대에 보면은 동성 연애 같은 것들이 꽤 흔했던 거로 이제 기록이 남고 영화에도 그런 게 많이 남잖아. 그래서 미소년을 항상 곁에 뒀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성이나 동성의 유혹을 거절해야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환자가 특히 정신과 의사들은 환자하고 가까운 관계를 만드는 순간 치료는 실패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환자의 모든 비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환자의 그 의료 행위하고 관계되는 비용에 관계되는 비밀만 준수할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치료하다가 한 개인사 이런 것까지도 다 내 입에서 나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의료 행위를 하다가 취득한 질병 이외의 그 개인적인 그런 것까지도 다 비밀을 유지를 해야 한다. 이거 잘못하면 아주 사람 죽이는 일도 나고 뭐 별일이 다 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능력하고 판단력을 환자를 의사는 딴 데 신경을 쓰지 말고 환자가 치료되기 위해서 모든 자신의 능력하고 판단력을 최대한 발휘를 해가지고 하고, 그러면서 치료 능력을 남을 해야 하는데 금지는 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의술인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안 되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건 쉬운 일이야.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 저 사람이 재산이 많은데 또 저 사람 부인이 굉장히 미인인데 해가지고 그 사람 죽여버리고서 재산을 탈취한다든지 부인을 취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치료 능력을 남을 해야 하는 데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질병에 관해서는 환자나 환자 가족하고 최대한 협조하고 손해를 덜 끼쳐야 한다. 이게 이제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요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 히포크라테스가 아까 의료 행위를 이제 그런 주술이나 이런 수준에서 이제 전문화시켰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그냥 평범하게 노동 수준의 의료를 갖다가 전문성이 있는 전문인으로서 그 다음에 사회에서 존경받는 그런 직종으로 격상을 시키는데 기여를 했다고 그러지만, 요즘은 외과 계열 의사들을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외과 의사들은 피를 만져. 근데 사람들이 피를 만지는 것을 고귀한 뭐라고 생각 안 하죠. 그 다음에 우리 외과 의사는 입에서 항문까지 음식과 관련된 그런 장기들을 주로 수술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조금 속된 말을 하면 똥물 속에서 살죠.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요즘하고 다르게 지금부터 한 100년, 한 200년 전, 100년 전 사이까지는 수술은 의사가 안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사는 옆에서 보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백정이나 이발사를 시켰어요. 이제 의료인의 기준은 일단은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 좋아요. 그 다음에 교육을 철저히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교육만 받을 게 아니라 항상 내가 연구할 수 있는, 책을 읽고 기록을 할 수 있는 서재나 연구실이 있어야 하고, 어려서부터 아동기부터 훈육을 받아야 한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요새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반 해가지고 대치동에서 교육받는다는 거를 저도 보고 놀랐는데 상당히 히포크라테스 그저 후계자들이 많은 모양이야. 그 다음에 이제 근면성이라든지 시간을 절대 엄수해야 한다. 건강, 청결 이제 등등 여러 가지 의료인의 덕목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시간 엄수 굉장히 중요해요. 그 환자를 보는데 환자는 미리 와서 기다리잖아. 근데 그거를 엄수를 안 하면은 그 환자는 굉장히 힘이 든데도 그 기다리는 동안 어떤 일이 날지 모르잖아.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진료 태도는 거만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앉은 태도도 아주 환자한테 신뢰가 되게끔 거만한 것보다는 아주 다가갈 수 있는 쪽이라든지 신중성이나 예의를 철저히 갖춰야 한다든지 아주 권위 있는 처신을 해서 환자가 의사를 무시하면은 경박하게 보면 치료가 제대로 안 되거든. 믿질 못하니까. 그다음 말도 쓸데없이 많이 하지 말고 간결하게. 그다음 침착해야 하고 문제 대처 능력이나 냉정성들이 있어야 해요. 그다음에 이제 사례비, 치료비 자체, 진찰비를 미리 정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돈이 지금 우리 로봇 수술하고 그러면은 뭐 하여튼 돈 1,000만 원은 아주 우습게 들어. 근데 한 달 수입이 100만 원뿐이 안 되는 한 3, 4인 가족인 경우에 1,000만 원은 어마어마한 돈이거든. 그러면 사실은 이것 때문에 진료받는 걸 포기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받아도 돈을 어떻게 내가 마련해야 하나 이때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병이 제대로 치료가 안 돼. 심리적으로 부담이 돼가지고 이런 부담감까지 고려해서 환자한테 굉장히 해로우니까 사례비를 미리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한 19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지방에서도 치료비를 아예 못 내니까 놔둬. 나중에 갚아요. 이제 이러면 추수해가지고 쌀이나 보리쌀 가지고 와서 고맙다고 갖다 풀어놔주면은 그냥 그거로 그런 의사들도 많았었어요. 지금처럼 돈만 가지고 저거를 안 해. 히포크라테스가 60여 권의 그런 아주 방대한 저서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히포크라테스가 죽은 이후에도 책이 집필이 됐어요. 그리고 살아있을 때도 이게 히포크라테스가 다 썼다고는 누구도 인정을 안 해. 추정을 어떻게 하냐면 히포크라테스도 썼지만 히포크라테스하고 같이 일했던 의사들이 나름대로 집덧생을 한 거가 합쳐져 가지고서 60여 권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고대 기록으로 가장 옛날 거로 남아 있는 거가 1526년도 판이 이제 남아 있는데 이게 BC 한 280년경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있죠. 거기에 이제 무세이온이라는 도서관이 세계 최초의 도서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무세이온의 아주 커다란 도서관에서 집대성이 된 거를 1526년에 이제 그거를 근간으로 해가지고 출간된 게 지금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중구난방 써 있지 일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합리성에 대한 믿음이나
마법 또는 미신에 대한 비난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돼서 아주 체계화는 안 돼 있다. 그렇지만 제목, 그 목차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루어져 있어서 인간의 본성이나 호흡, 영양, 그 다음에 경구, 치아, 공기 등 해가지고 하여튼 여성의 질병, 소아의 질병, 신성병까지 나름대로 상당히 정리가 돼 있다고 그래요. 그 내용에 보면은 우선 해부학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해부학도 사람을 해부하는 게 문제가 되는 사회가 많았기 때문에 되게 동물 해부를 해가지고 사람에게 추정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몰래 비밀리에 사람 해부들을 해가지고 기록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 시대의 다빈치 같은 경우들,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는 인체 해부도 했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히포크라테스 때 해부학적 개념하고 이런 임상적인 관찰이 내용에 들어가 있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알 수 있게끔 비유를 썼다고 그래요. 눈 같으면 랜턴 있잖아, 전등. 그런 그때는 이제 촛불 내지는 뭐 석유등 같은 것들을 기름 가지고 하는 거지만, 이런 랜턴이라든지 위를 갖다가 오븐에 비유를 했다든지 이렇게 했다고 그러고, 그다음 생각과 감정의 기원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심장이 아닌 뇌다. 그다음에 두개골 자체도 사실은 해골을 구하기는 쉽죠. 옛날엔 특히 더 쉬웠을 거예요. 옛날에는 뭐 전쟁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두개골에 대한 그런 구조 문양, 두께, 성인과 소아의 두개골 차이 같은 경우 저거예요. 그 다음에 두개골 외상도 열상골절, 금이 간 거냐, 함몰골절이냐, 이런 골절의 종류까지 분류를 했다고 그러고, 척추질환도 척추망곡 같은 게 기술이 돼 있어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테이블이라는 게 있는데, 그 현대 그 정형외과 테이블이 있어서 트랙션을 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자세를 고정을 시킨데도 당기는 역할을 하는 것들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 척추를 이렇게 당길 수 있는 테이블을 고안을 했고, 그 다음에 병 자체가 신체 내부하고 외부 힘 균형 손상에 의해서 자연적인 데서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질병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치료 목표는 이런 불균형을 교정하면 치료가 잘 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질병의 원인에서 자연에서 찾지만 우리 신체 내부에서는 점액 같은 건 이제 침이라든지 장액 같은 걸 얘기하고, 황담즙, 흡담즙, 혈액 네 가지 체액의 신체 균형에서 불균형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황담즙하고 흡담즙의 구분은 이게 좀 명확한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제 그 쓸개 속이나 간 속에 있을 때는 좀 색깔이 흑담즙에 가깝고, 창자로 나오면 황담즙에 좀 가까워져요. 그다음 질병 관련 인자를 사계절이나 자연의 내원소인 물, 흙, 공기, 체액 등에서 찾았어요. 근데 이런 거는 우리 동양 전통의학에서도 이런 사원소, 물, 뭐 흙, 공기 이런 것들은 다들 동서양이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함몰골절은 대개는 외부의 상처는 안 났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망치나 어디에 크게 망치로 맞았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디에 그렇게 부딪혔다든지 할 때 금이 가는 게 아니라 이 하나의 통에서 요만큼이 깨져가지고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함몰골절이라고 그러죠. 히포크라테스가 이제 결국은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하여튼 그 우리 몸 내부하고 주변의 환경의 접점에 의해서 어떤 균형을 강조를 했고, 내부는 우리 고유의 신체하고 체질을 가지고 얘기했고, 외부 세계는 주변 자연적인 환경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건강 유지를 위해서 필수 요소는 결국은 식사, 운동, 숨 쉬는 거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숨 쉬는 건 공기가 좌우를 하는 거고, 운동은 신체의 움직임이 원활해야 건강을 찾는 거고, 식이는 음식을 적당히 하여튼 골고루 잘 먹어야 한다는 것들,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이때 언급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사고와 자연적인 원인이나 건강과 질병의 개별적 특성, 시기, 운동, 환경의 중요성이라든지 그다음 윤리나 서로 환자하고 의사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지금 현대의학에서도 그걸 라뽀라고 그래요. 라뽀라고 그러는데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고 믿으면은 치료 행위의 효과가 월등 좋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의사를 믿질 않으면은 의심을 하면 별로 치료가 잘 되질 않아요. 건강하고 질병의 개별적 특성을 기술을 했고 이런 것들의 환경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윤리하고 공감의 가치를 얘기를 하고 종교적인 힘에 대해서는 주술 어쩌지만 절대적인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의지를 해야 한다는 거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현대의학의 문제점은 과학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윤리에 좀 벗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의료 자체로 의료 기술을 돈 버는 대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환자가 사실은 사회를 살아가는데 올바른 방향이 아닌데 환자가 요구를 하면 들어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또 극단화가 되니까 외과 의사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빅5 같은 아주 큰 대형 병원에 있는 의사는 외과 의사의 본연이 아니라 위암 전문이다 하면은 이 사람은 그 병원에서 출근해서 그 병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출근을 시작해서 퇴직할 때까지 하는 일은 위암 수술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자를 인간 전체로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대상일 뿐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위암만 들여다봐. 그 사람이 위암에 대해서 뭐를 해가지고 이거를 사회활동을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최신의 방법이 뭐가 있다 그러면 그냥 그것만 하는 그런 식이 됐어요. 이런 게 이제 의학의 분자화라든지 산업화, 비즈니스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산업화는 병원이 돈 벌 것 같죠? 제약회사하고 의료기 회사가 돈을 월등 더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백신 때 봐봐. 백신의 종류에 뭐가 다르냐에 따라서 약 가격이 굉장히 다르죠. 근데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제약회사에서 그동안 그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투입한 자본이 엄청나게 커. 그걸 다 빼내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그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걸 개발해야 하고 이윤 창출을 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비즈니스화가 돼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의료가 문제가 되는 거는 인간을 총체적인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병 자체로. 그러니까 내가 진료실에 있을 때 환자가 이렇게 들어오면 내가 위암만 보는 환자야. 저 환자는 그냥 위암 환자야. 소아암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의학이 굉장히 좋은 점도 많지만 그거로 인한 폐해도 굉장히 많다. 그래요. 자, 오늘 현대의학 발전의 효시가 된 히포크라테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여튼 모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